미라클 아트 클래스. 오늘은 지난주에 바로크가 끝났는데 바로크를 그냥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바로크와 르네상스를 비교해서 마무리를 오늘 딱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바로크부터 유화라는 게 나왔고요. 그 시대가 16 세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화가도 많고 그림도 많고, 그전에는 뭐 건축물이나 조각이나 그런 거에 한정됐다면, 이제 바로크 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페인팅 아티스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예술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줄여서 대표자의 대표 그림만 한 건데도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렸죠. 오늘은 우리가 인제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분인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한번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렘블란트는 많은 화가 중에서 특별히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의 자화상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20 대부터 그림이 주변에서 북유럽과 이제 유럽을 유명하게 회자되면서 스타가 됐죠. 그래서 일찍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20 대에 일찍 성공을 하셨는데, 이 사람의 스타일의 이 그림은 너무나 리얼리티한 그런 표현법과 그다음에 바로크적인 운동감, 그리고 그 가 명확한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는 통일감, 그다음에 빛을 그림에 출연시킨 화가, 그래서 빛의 화가 렘블란트, 이렇게 이 사람을 피력하거든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원근감에 있어서 그냥 단지 어둡고 밝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그 스냅 사진을 찍듯이 빛을 딱 내리쬐는 그 빛의 운동감, 빛의 존재를 그림에서 확실하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그림 자체가 아주 자극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절정일 때 단체 사진을 맡기듯이 단체 행사에 어떤 의뢰가 쏟아지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단체 그림에서 이 사람은 예술가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하나의 통일감이죠. 그래서 주제는 하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포인트 부분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추락을 하게 되고 의뢰가 끊기게 되면서 렘브란트는 인생이 급속도로 안 좋은 역사를 만들게 되면서, 또 사랑하는 부인이 죽고 자식도 죽고 그러면서 혼자 남게 되고, 자기를 돌보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살 때도 또 그만했는데 그 여자도 죽고 혼자 남게 되면서 비극적으로 빈민가에서 슬프게 홀로 죽게 된 그런 화가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화상을 보면 이 사람의 감성이 너무나도 표현이 돼 있어서, 왜 이 렘블란트의 자화상이 중요하냐면, 이 바로크적인 감성을 그림에 잘 표현한 시작이잖아요, 바로크가. 그전에는 그림 속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크는 감정을 그림 속에다가 표현한 어 최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화상을 보면 이 사람의 그 당시에 감정이 너무 드러나요. 자, 이게 22세 때예요. 1628 년. 아직 어설픈 듯한
좀 점점 뭔가 어 뭔가 알아가는 듯한 그 눈빛과 그런 것들이 보이죠. 자 28 세가 됐을 때 스타가 됐거든요. 얼굴에 뭐가 좀 느낌이 오죠. '어 나 좀 잘났거든.' 하는 겸손함이 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멋있게 장식한 모자를 등장시키기 시작해요. 가장 최절정의 나이가 34 세였습니다. 이 34 세까지 이 사람은 끝없이 스타의 길로 갔거든요.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34세 때 1640 년대의 그림을 보면 이 눈빛이 어때요? 이렇게 팔을 난간에 딱 기대고 '나는 세상에 사는 법을 다 파악했지.' 하는 그런 약간의 오만함까지 보이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문제의 그림이 의뢰를 받고 이분은 비난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얼굴에 근심이 보여요. 미간을 찌푸린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됐죠. 점점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고통이 보이죠. 이 49세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었을 때 얼굴이에요. 너무나 이 그림에서 그 마음의 감성, 슬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게 바로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망가지는 본인의 모습을 계속 그렸어요. 이게 죽기 직전의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크적인 그런 그림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이 보이지 않아요, 면 처리로. 그리고 어떤 물체의 고유의 색깔이 없다고 봅니다. 빨간 옷을 입었는데 그 빨간 옷이 어둠 속에서 어 어두운 곳에 있으니 어두운 색으로 덮여 있죠. 네 요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에는 어떤 그 사람의 입고 있는 고유의 색이 그대로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전부 다 돼 있죠. 이게 문제의 그림이에요 이런 게. 자 여기서 예술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주인공이 하나가 있어야 되죠. 앞부분에 빛처리에 나타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밝게 리얼하게 그려졌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저 뒤에 찍힌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 그림에 돈을 낼 수가 없다고 한 거죠. 원래 이 그림 속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돈을 더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는 그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 이후로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의뢰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렘블란트가 어 망하게 됐어요. 지금도 이 사람의 모든 그림, 이 그림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 예술적인 그림인데 그 당시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벨라스케스의 그 말가리타라는 공주의 또 스토리를 볼게요. 이 바로크 시대까지는 어 그 이 그림이라는 예술가의 어떤 그 입장은 사진기의 입장이었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그리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단체 사진을 찍은 거고 그리고 인제 이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궁정화가로서 궁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그 자라는 형태 기록 사진을 계속 찍듯이 그 궁에 살면서
무슨 왕이 특별한 일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공주나 왕자의 그 성장기를 그림으로 해마다 그립니다. 그래서 마르가리타는 이렇게 귀여운 아기였는데 너무 이쁘 그 당시에 특별히 예쁘게 생긴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정말 예뻐한 그런 공주였죠. 근데 점점 턱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근친상간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에 걸리는 병이죠. 턱이 길어지고 얼굴이 어 이상해지면서 면역이 낮아서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발달할수록 근친상간을 금지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병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유명한 벨라스케스 그림 속에 있는 이 공주는 그렇게 해서 22 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마지막으로 했던 조각가 어 바로크의 유명한 조각가 잔 로렌조 베르니니. 이 사람이 그 베드로 성당의 두 스타죠. 잔 베르니니,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그 베드로 성당 안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그리고 베르니니는 광장에 모든 건축물과 광장을 그 만든 그런 조각가예요. 근데 그 르네상스적인 다윗상은 어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그냥 어떤 한 인간의 감성과 그런 리얼한 표현이 아니라 한 인간의 가장 그 균형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상을 조각을 했다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몸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잔 베르니니는 바로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크에서는 일단 운동감이 있어야 되죠. 이 던지는 그 운동감이 정말 사람처럼 표현을 잘했고요. 그다음에 저 얼굴에 그 미간에 찌푸려진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사람의 그 시간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낸 그런 표현법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인제 여러분들이 확인이 딱 되죠. '아 이거는 르네상스구나.' 르네상스는 그냥 예쁘고 화려하고 꽃 피운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르네상스까지는 캐토릭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의 속담이 뭔지 아세요? 그 르네상스 시대까지 유행했던 속담은 "보았다, 보았다. 말하지 않는다." 그게 속담이에요. 본 거를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보고 느낀 거를 내가 그걸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인간은 신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그런 2000년 동안 이데아의 플라톤의 이데아에 의한 그런 사상이 어 지배했던 시대였고요. 바로크부터는 인본주의가 시작이 됐죠. 한 사람의 감성과 고통 그것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민주화 말하자면은 그 어 국가의 어떤 그런 독립적인 국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어 왕권에 의한 그런 강압적인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크에는 이렇게 한눈에 보면 차이가 있고요.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림에 르네상스는 선이 중요하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그림에는 선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중요하고
드로잉이 중요한 그런 그림에 치중했다면 바로크에는 그 면으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죽고 면이죠. 그래서 면을 더 강조하게 되면 더 깊이가 있어지거든요, 그림이. 선이 강조가 되면 그림이 얄팍해져요. 그래서 만화는 어때요? 애니메이션 선만 있죠. 그림이 더 깊이가 있고 더 클래시컬하게 그 감성을 깊게 표현하는 거는 면 처리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크부터 선보다는 면으로, 그래서 그 빛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다음에 구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르네상스는 구도가 정확하게 일 정형화된 어떤 구도가 놓여지면서 그 대생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바로크는 색깔, 채색을 통한 어떤 그림의 표현법이죠. 그다음에 르네상스는 음 어떤 표현이 이상적인 어떤 그 스토리의 완성적인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무슨 그냥 서 있는 거, 그런 정적인 표현인데, 바로크는 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스냅 사진을 찍듯이 그 어떤 순간 포착, 그래서 이 순간을 포착했지만 이 다음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은 그림이죠. 르네상스의 그림은 그 그림이 끝난, 어 말하자면은 연극이 끝나고 마지막 사진을 찍은 듯한 거라면, 바로크는 연극을 하는 그 중간의 스냅 사진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바로크는 어떤 예술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이제 점점 그 마지막 끝부분이 정확하게 끝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시작이 되죠. 그럼 현대 문학이나 현대 예술은 어때요? 그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하다가 만 것 같은. 그러니까 추상 미술 보면 바탕칠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 뭔가 하다가 만 것 같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게 현대 예술인데, 왜 그러냐면 현대적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세계관이 우리가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지금 삶에 대해서 "삶은 이거야." 하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기 정말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그 모든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이 끝부분이 마무리가 끝나지 않는 거가 진짜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작된 게 바로크예요. 르네상스까지는 완성된 거죠. 하느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 천국을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지옥을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거는 상관없어. 천국 가서 부자가 되면 돼."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어 종교적인 어떤 스토리로서 결말을 주는 거예요. 결말을 주고 시작하죠. 태어났는데 이미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은 결말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로크 직전에 마니엘리즘이었잖아요. 마니엘리즘이 뭐였어요? 뜻이? 흔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부터 흔들린 거죠. 흔들려서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아니네.' 하면서 시작되면서 바로크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 16 세기에 가장 크게 일어난 전 세계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캐토릭의 2000년 동안 지배가 끝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것이 그 세계관에 큰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까지 일어나게 되죠. 자본주의가 발생했고요. 그 왕권의 절대적인 왕권의 그 시대가 무너지게 되죠. 그다음에 지동설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지동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대에는 지동설에 대한 찬반론이 강했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구가 평평했는데
평평해서 멀리 가지 못했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서만 왕래하면서 살았는데 '지구가 둥그렇다.'라는 그런 발견은 그러면 계속 가면은 같은 자리에 오겠네가 된 거죠. 그러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게 됐죠,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럼 계속 가 보자. 계속 있겠네.' 하면서 콜럼버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세계관을 바꾸게 되면서 식민지의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세 전 세계의 구도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국민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귀족이 무너지면서 상인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맞물려서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역동적인 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는 그때부터 과학이라는 게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근거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과학에 의존하게 되는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게 나오죠. 종교적으로 창조론을 갖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다윈의 진화론은 그 창조론을 엄청나게 강타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과학이라는 게 그 16 세기에 일어나면서 전 세계는 어 본격적으로 변화가 바람이 엄청나게 불게 되죠. 그런데 그 밑에 그 교황청이 있는 어 유럽 밑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 그쪽에서는 캐토릭이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로크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교 개혁에서 그 엄청난 1517 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16 세기에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큰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종교 개혁에 의해서 어 프로테스탄트가 발생을 하게 되죠, 신교가.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독일 사람이죠. 독일에서 큰 개혁이 일어나면서 북쪽에서 북유럽에서는 신교가 발생을 하게 돼요. 남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봉쇄를 했죠, 교황청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에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천국의 티켓을 교황청에서 돈을 받고 팔았죠. 교회를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천국의 티켓을 큰 돈을 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게 인제 핵심적으로 키워드였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캐토릭의 너무 화려한 그런 어떤 타락을 성당의 예복이나 성당을 짓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러는 것에 의해서 젊은 신부님들이 이제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지키기 위해서 트리니티 공의회라는 그런 어떤 어 법령을 내려요. 그건 뭐냐면 조각이나 그림에 화려한 돈을 쓰는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금지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이 정말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가들이 어 종교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발생한 게 상인들의 그림을 그려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인을 그리게 되고 그런 어떤 상인들이 그 화가들에게 돈을 대주고 그런 어 사건이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크는 다시 상인들에 의해서 화가들을 일으키게 되죠. 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르네상스는 그 논리적인 이성적인 종교적인 그런 태도에 의한 그림을 그렸다면 바로크는 감성적인 고통을 그대로 얼굴에 표현하는 그런 감성적인 태도의 그림이었고요. 르네상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결말을 내버리는 닫혀 있는 그냥 신에 의한 어떤 결말
인간의 어떤 다른 생각,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그림의 표현법이라면 바로크는 열려 있죠. 생각이 열려 있는, 감정이 열려 있는 어떤 그 사람의 필링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그 바로크가 이어지면서 인상파가 나오게 된 거죠. 인상파는 어때요?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팍 던져 버린 게 인상파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그 그림이 있으면 천지창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지창조 천장의 그 모든 그림이 다 부분적으로 다 중요하게 입체적인 표현으로 그림을 그렸죠, 미켈란젤로가. 그런데 바로크의 렘블란트를 생각한다면 그 전체에서 딱 스포트라이트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그림 전체 벽면을 그렸으면 벽면 전체에서 제일 튀어나온 입체적인 부분은 한 군데인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는 그 벽면 전체에서 요소 요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표현법으로 표현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부분 입체라고 하고 바로크는 전체 입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르네상스에서는 그 물체의 고유 색상을 어 강조하면서 표현을 했다면 이제 바로크에서는 고유의 색상보다는 그 빛에 의해서 어 빨간색이라도 진한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어 색깔의 표현이 고유하지 않게 표현하는, 그게 사실은 이제 인상파로 간 거죠. 인상파는 어떤 물체에 고유한 색깔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발전을 해서 간 거죠. 그다음에 객관적인 르네상스는 객관적인 원근법. 그 누가 봐도 그냥 공식적인 원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바로크에서는 주관적인 원근법이죠. 그 작가의 주관적인, 그러니까 감성과 주관적인 게 들어가기 시작한 게 바로크죠. 그다음에 그 르네상스는 여러 가지 그 그림 하나에서 주제를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하지만 바로크는 오로지 딱 하나, 하나를 강조하면서 주제를 넣었다는 거. 그다음에 르네상스는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설명했다." 이 말이 좀 어렵기도 한데요. 말해질 수 철학에서 그 말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말하죠. 인간의 문제, 종교의 문제. 그거는 말해질 수 없는 것에 해당이 돼요, 철학책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과 신앙적인 것은 말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엄청난 오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 그 예를 들면 매일 성당에 다니고 미사를 보는 사람이 매일 성당에 다니면서 미사를 보지 않는 사람을 비난을 했다면 그거는 엄청난 오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갖는 거는 신과 자기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비하시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오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르네상스적인 사상으로 본다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어 그 종교에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로 잘 사는 거라는 그것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나중에는 천국의 티켓까지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말해질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침묵하고 신과의 관계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오만이다. 겸허하지 못하다는 거죠. 진짜 겸허한 게 참 신앙이라는 게 바로크적인 사상이에요. 그게 종교 개혁이고. 진짜를 말하자 이거죠. 진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그 자체는 그냥 네가 안 좋은 거다 이거죠. 그런 거는 말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에서는 말보다는 그냥 너가 겸허하고 얼마나 착한지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야. 말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은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한 그림보다는 진짜 그 시대의 세계관 때문에 벌어지는 그림과 음악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세계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역사와 세계는 맞물려서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도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모든 그 자라온 환경, 그리고 나에게 자극을 주는 주변의 사람, 내가 읽은 책, 나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나의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가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 주변의 모든 것들과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같이 맞물려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얄팍한 미술사지만 여러분들이 쪼금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을 보는 지혜를 더 배우려고 이것을 하는 거죠. 어 다음 주에는요, 로코코가 시작이 됩니다. 로코코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는 마네와 모네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색깔이 현란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 아름답고 황홀한 그림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 로코코가 주는 그 낭만주의, 로코코는 낭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만주의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인상파가 되고, 그리고 어 추상이 나오고 초현실주의, 현대미술,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로 오면서 뭐냐면 어 '아무것도 답은 없다.'라는 게 현대의 세계관이에요. 아무도 답을 말해 줄 수도 없다. 그리고 답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찾아내라,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답을 딱 준 시대였고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어 답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겸허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